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 학기에 유럽의 다문화와 이주민 담당하게 된 김동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대학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학교에서 공지한 대로 동영상 등을 이용해서 원격 수업,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했었고, 그래서 보통 첫 수업 때 여러분 질문도 받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을 앞으로 수업 진행 방향과 시험 등에 관해서 얘기하고 또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오프라인 때 여러분과 만나면 그때 여러분 질문을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학기 유럽의 다문화와 이주민의 교재는 책 한 권과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자료실에 올리는 자료들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책은 제가 여기에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유럽 속의 독일 사회와 이슬람입니다. 이렇게 독일 사회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독일이라는 유럽 연합의 대표 국가를 통해서 유럽에 대해서 유럽의 지금 다문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독일 사회를 대표적으로 꼽았고, 그 다음에 이주민 사회를 대표하는 민족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터키 등 터키에서 온 이슬람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 책은 부산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했고 2017년도에 발행했습니다. 부산 도서라든지 그 학교 앞 구내 서점을 통해서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료실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에 있는 내용은 다 할 것은 아니고 그 자료실에 올린 내용 중에 우리가 우리 상황과 맞는 내용을 선별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료실에 올린 내용은 그 중에 아마 일부만 할 예정입니다. 제가 미리 다음 시간에 뭘 한다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 자료실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든지 아니면 컴퓨터 화면상으로 또 여러분이 바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시험 같은 경우도 예상 문제를 줍니다. 칠판에 예상 문제를 한 서너 문제 내고 그 중에 2문제 정도 냅니다. 그러니까 예상 문제에 맞게 여러분이 모범 답안을 나름대로 작성해 놓았다가 시험에 대비하면 됩니다. 예상 문제는 당연히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이죠. 여기 아까 이 책에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자료실에 올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내용 중에 그 자료의 제목과 맞게 보통 논문을 시험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제가 팁을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험에 대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책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해서 일단 수업 자료실에 올린 내용을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책도 자료실에 올린 내용을 조금 하다가 또 중간에 책도 보고 이렇게 병행하면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 화면상에 제가 우리 강좌와 맞게 이왕이면 좀 어두운 이미지보다는 밝은 이미지가 낫겠다 싶어서 여러 민족의 아이들이 디스크에 있는 이 사진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귀엽죠? 웃는 모습에 침을 뱉을 수 없는 정말 귀여운 아이들입니다. 저도 집에 이제 자녀가 3명인데 늦둥이가 1명 있습니다. 7살. 그래서 늦둥이가 위에 둘째 누나하고 12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늦둥이가 딱 지금 이 나이입니다. 여기에 요 꼬마 동양인하고 이 정도 됩니다. 얘보다 조금 큰데 다른 과목 촬영할 때 문을 잠갔는데 두드리고 들어온 적이 몇 번 있어가 좀 난감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어머니와 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료실에 올린 내용 중에 여러분 일단은 제목이 희망과 절망의 교차로에 선 이방인들, 독일 문학과 한국 문학 속의 이주 노동자,
이 내용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유럽의 다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결국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앞으로 유럽과 같은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뭐 난민 문제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걱정이 되고 우리도 지금 저런 상황이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그 우려가 생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유럽 우리보다 훨씬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찍 정착했고 다문화 경험이 많은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배우고 또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또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문학 작품 중에서 우리 문학과 독일 문학, 유럽 문학 중에 독일 문학에 나오는 이주 노동자들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먼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텍스트도 나와 있지만 소제목의 그 밑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니네들과 우리 사이엔 건널 수 없는 피부색의 강, 민족의 강, 그리고 우열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밑에 이제 쭉 내려가면 이제 각주, 그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자료실에 올린 글을 볼 때 도움이 되는 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졸업 논문을 쓴다든지 할 때 서론, 본론, 결론 크게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서론에서 문제 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기된 문제가 본론에서 당연히 서술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졸업 논문에 맞는 글의 형태가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자료실에 올린 글들입니다. 그래서 뭐 각주 다는 거라든지 뒤에 참고문을 올리는 거라든지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참고해 놓았다가 다음에 졸업 논문 쓸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목차를 볼까요?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 글을 쓸 때 목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게 될 이 글의 목차를 간단히 보면 1. 여는 글, 이게 결국 서론입니다. 그렇죠? 서론을 다른 말로 뭐 들어가는 말 이렇게도 표현하고 서론이라고 하죠. 목차 2에서는 국내 이주 노동자의 현주소. 그런데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는 박범신의 나마스테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자, 이 책입니다. 책 그 표지인데 박범신의 나마스테라는 책입니다. 2000년도 초반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과 그 다음에 공지영의 별들의 고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지영의 별들의 고향, 별들의 들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뭐 공지영은 요즘에 SNS 상으로 또 뭐 많이 오르내리던데 어쨌든 우리는 작품만 신경 씁시다. 자, 얼굴은 뭐 아는 사람 알겠죠? 이분이 공지영입니다. 요즘 라디오 또 방송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짱깨와 베트콩 그리고 조센징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벌써 이 언어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가 인간 이하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우하는 느낌을 벌써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인을 짱깨라. 옛날에 이제 저는 어릴 때 중국 음식 뭐 먹고 할 때 중국인들 이제 좀 비하하는 말로 짱깨란 말을 쓰는데 아직도 이 표현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베트남 사람들 베트콩 그리고 조센징 이건 이제 일본에서 쓰는 표현인데 우리 또 중국 조선족이라 하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우리도 사실은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독일에 간호사나 광부들 파견됐을 때 지금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까지 비하하고 대우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본국인과 똑같이 대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법에 정한 그 어떤 대우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인간 이하로 대접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럽의 이 다문화 역사적인 다문화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고칠 점은 고치고 또 우리가 피해보는 점도 있죠. 또 그런 점도 나중에 수업 말미에
학기 말쯤에 또 할 겁니다. 뭐 테러 문제라든지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쪽 면만 봐서는 안 되겠고, 그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두 가지 동시에 다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제가 수업 자료실에 지금 부산대가 월요일부터 이제 올릴 수 있어서 지금 일단은 제 메일로 보내놨습니다. 이 자료들을 올렸다가 이 중에서 우리가 몇 개만 할 겁니다. 한 4개, 5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아이들 사진이 어디로 갔지? 여기 있네. 예. 이 밝은 사진이 낫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보도록 합시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서론부를 보면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가 결국은 다문화 사회라고,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뭐 국제적인 현상인데, 소위 말하는 이민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을 찾아서 해외로 이주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고 정말 유례 없이 많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자본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어느덧 벌써 100만이 넘었습니다. 10년 전에 외국인 100만 시대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KBS 1TV에서 인류 스페셜에서 2007년인가 그때 외국인 100만 시대, 국경 없는 대한민국, 이런 내용이 방영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외국인 비중이 더 많이 높아졌죠. 물론 최근에는 역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불법 체류자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또 좋은 점도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좋은 점도 이제 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가 부정적인 면이 많지만 이런 면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그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보면은 대부분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주로 3D 업종, 우리 한국인들이 기피한 업종, 3D 업종에서 일을 많이 했고,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여러 인권 문제에 노출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사진을 한번,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네요. 그래서 아까 거기 요 내용이 사진이 아무래도 조금 지금 우리 현상과 맞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인권 문제에 노출되는데,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유색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 결혼, 또 이주 여성들에 대한 차별, 인권 침해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역으로 또 이런 외국인 배우자한테 또 이용당하는 경우도 일부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보다는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인권 침해 사례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다문화 가정을 사실 들여다보는 TV 프로 같은 게 많이 있죠. EBS 방송에도 보면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 외국인 이주한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의 어떤 그런 내용을 다룬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보면 현재 상황을 좀 알 수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여전히 부유한 나라에서 온 백인은 좀 더 부정적 시선보다는 어떤 이국적인 그런 동경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방글라데시나 저기 몬사는 스리랑카 있죠,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온 노동자들은 좀 더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우리 학계뿐만 아니라 문화계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를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 시각에서 그려내고 있고, 또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가 성찰해야 될 이웃과의 아름다운 공존의 의미를 서술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착안해서 우리 사회 이주 노동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박범신의 나마스테와 또 제독 한인의 문제를 다룬 독일의 옛날에 박인 같은 간호사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룬 공지영의 별들의 고향, 그 다음에는 독일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주제로 한 독일의 문학 작품, 외국인 노동자의 시각에서 쓴 작품,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방인들의 애환에 대해서 또 사회통합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 그 텍스트에서는 이제 211쪽에 텍스트 211쪽에 국내 이주 노동자의 현주소 박범신의 남았을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화면을 조금씩 바꿀까요? 자, 이건 애기들이니까 이게 조금 더 분위기가 밝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국내 이주 노동자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작품 중에 2007년에 박범신의 글이 이때만 하더라도 이주 노동자가 약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100만 명이 넘었지만, 그래서 이 한겨레 신문에 연재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몰래 숨죽이면서 살아갔던 이 사람들, 소위 말하는 소수사의 이 사람들의 서러움에 관한 내용이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서술이 됩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한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갔을 때 우리 교포들, 한인들하고 또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우리의 시선이 과연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았을 때, 자, 요 책 그 표지를 이제 보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랫동안 세국전쟁을 통해서 다른 민족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죠? 흥선대원군 때에 이제 세국정책을 했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인 게 우리한테는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지가 되었던 것도 일본이 메이지 유신 등을 통해서 서구의 발달된 문명,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무기를 현대화해서 일본이 우리를 결국은 침략했죠. 우리는 세국 정책 때문에 그 서구의 발달된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화된 무기를 가지고 침략한 일본은 우리가 다 해낼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일본한테 우리가 나라를 뺏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오히려 우리나라한테는 부정적 요인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문호를 개방했다면 일제의 식민체화를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대니까 이런 세국 정책이 가능하지도 않고 또 의미도 없습니다. 물론 북한이라든지 우리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또 예외지만, 그래서 그런 게 참 저는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남북 통일을 통해서 좀 더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 어떤 국가도 우리가 통일이 되어서 좀 더 국력이 강해짐을 원하는 국가는 없죠. 특히 일본이나 중국이 그렇고 미국도 내심 아마 그렇게 환영은 안 할 겁니다. 겉으로는 남북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은 하겠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독일 통일을 보듯이 동독과 서독이 서로 계속 교류하고 서독에서 동독을 지원하다가 결국 통일이 됐죠. 꾸준히 민간 교류와 지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으로 볼 때 세국 정책을 통해서 이민족 출입을 막았고, 또 우리 동족 민족이 분단되는 전쟁을 통해서 이런 우리 아까운 땅을 미군이 주둔지로 내줬죠. 또 이렇게 이제 그 이후에는 개방 정책을 통해서 우리 전통사의 미덕이나 이런 것도 이제 점점 소멸되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난데없이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주변에 이방인들이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문학에 등장해서 단순한 엑스트라가 아닌 문학의 전면에서 우리가 아닌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하는 그런 이주 노동자들이 이 작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담긴 사회적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이 작품이 박범신의 남았을 때가 발표되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신문에 연재되는 동안에.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는 사실 인력 송출국이었습니다. 중동에 오일머니를 벌러 간다든지 독일에 파독 간호사나 광부들이 간다든지 이런 인력 송출국이었는데 과거에는 이제는 우리가 유입국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1980년대 말부터 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1980년대 말부터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서울올림픽 열렸죠. 88년도. 여러분 아직 안 태어났을 때입니까? 제가 86학번이니까 저는 86년도에 이제 부산대학교 여러분 선배입니다. 과는 이제 다르겠지만 넓게 보면. 그래서 그 당시에 86 아시안게임,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2년 뒤 88년에 올림픽, 이 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올림픽을 저렇게 멋지게 치를 정도면 정말 잘 사는 나라구나. 이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한국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전에는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독일에서도 다른 유럽에서도 동양인 보면 중국인이나 일본인만 생각했지 한국을 그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올림픽 이후로 어느덧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지금은 뭐 우리가 한류라든지 뭐 BTS나 대중문화 통해서 우리 한국이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980년대부터 말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박범신의 작품에서도 우리 사회 자화상이 이런 차별 속에서 살아가는 이주 노동자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또 공지영의 소설 별들의 고향에서도 그 파독 간호사나 광부들의 삶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주 노동자였을 때하고 또 이주 노동자들 대하는 우리의 시선하고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이주 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텍스트 그 다음 2-1에 보면은 자, 인력 송출국에서 유입국으로 이주의 역사 2-1에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이 참조하면서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는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통계를 보면 늘어나고 전 세계의 약 5% 이상이 된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겠죠. 약 2억 명. 이때만 해도 2007년도니까 지금은 훨씬 더 아마 또 늘어났을 겁니다. 아시아에서의 이주 노동자는 약 1,500만 명. 우리 해외 교포는 151개 국가에 600만 명. 이게 2007년도 통계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림픽 이후에 우리의 경제 성장이 알려지면서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제 인력 브로커들이 주목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 거고 그 당시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강력해진 또 노동운동이 이 생산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승시켰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나아진 국내의 노동시장에서 좀 아까 말했던 3D 업종 남들이 기피하는 업종을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담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난이 만성화된 국내 노동시장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끌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밖에도 또 중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는 해외여행이 또 자유화되면서 외국인의 입국이 좀 더 쉬워지고 비자도 이제 발급받기가 좀 더 쉬워졌습니다. 물론 불법 체류가 늘어난 것은 또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값싸게 생산 인력을 대체하는 이런
미등록 노동자들, 불법 체류자들이죠. 이걸 방관해오다가 1991년에 처음으로 산업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대우를 못 받겠죠. 그래서 더욱더 차별을 받은 겁니다. 이 작품에 남아스테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박범신이 이런 실태를 알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공장이라든지 방문해서 그 사람들과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실상을 파악하고 쓴 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도 결국은 단기적인 연수생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인력 수급 제도는 외국인들을 단속하고 감시하고 차별하고 추방한다든지 이런 비정한 면만을 더욱더 사실은 강화시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없이 동남아로부터 합법적인 비숙련 외국인을 도입하려는 이 산업기술연수제도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기존의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더욱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산업기술연수생들도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그 당시에 공장을 이탈한다든지 뭐 임금을 못 받고 짐승처럼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공장을 이탈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불법 체류자들은 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해결책은커녕 사실은 대책이 없었는데 결국 1995년에 명동 성당에서 네팔 노동자 13명이 쇠사슬에 몸을 감고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이 제도를 폐지하라. 노동자 신분을 인정하라. 이런 농성을 벌였다고 합니다. 자, 뭐 약간 비슷한 영상을 볼까요? 여기도 하고, 자, 우리는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뭐 이런, 그죠? 네. 이런 걸 보면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하철에서라든지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은 옆에 잘 안 앉으려고 조금 거리 두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사실은 조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될지 참 그런 것도 좀 미안한 감정이 좀 듭니다.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게 우리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그런 인종적인 이질감. 백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문제는 되죠. 자, 좀 더 밝은, 자, 화면이 조금 더 밝은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불미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명동 성당에서 이 네팔 노동자들이 쇠사슬에 몸을 감고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이 제도를 폐지해달라. 이렇게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범신의 작품에서 이런 이주 노동자를 쉽게 착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상이 많이 표현이 되는데 제가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책 93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외국인 노동자들 연수생으로 들어와도 회사 부도나면 무조건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돼 있거든요. 다른 데로 취업할 수 없고 시켜주지도 않아요. 다들 몇천 불씩 빚 얻어왔는데 그냥 자기 나라 돌아가 봐요. 아버지, 어머니, 삼촌, 고모, 이모 다 죽게 돼요. 빚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거 생각해 주는 법 한국에 없어요. 더 무서운 건 돌아가라, 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거예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당시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사실은 불렸습니다. 산업영수증 제도가. 그래서 이 연수취업제가 이제 2년 연수 끝나면 1년간 합법적 고용을 허용했지만 1년 연수에 2년 고용 이렇게 이제 재수정이 됩니다.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뒤에 이제 고용허가제도에 해당하는 법을 또 바꾸고 이렇게 법률이 몇 번 바뀌었지만 이게 완전히 인권을 보장하는 법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단위의 고용계약 때문에 노동자들이 권리가 제한되고 사업장을 이동하는 것도 제한되고 또 가족을 동반한다든지 초청하는 것도 금지되는 그런 인권 침해 요소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가족 동반이 허용되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정부가 이렇게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여전히 외국 인력을
수용을 하지만 이민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만 노동력을 제공한 뒤에 다시 돌아갈 거다. 그런 사람이니까 뭐 신경을 많이 안 쓴 겁니다. 또 본질적인 문제로 이 이주 노동자들을 인종과 계층이라는 이중잣대로 또 나눈 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장에 다니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안 다니고 실업계도 안 다니면서 가정이 어려서 공장에 다니고 이럴 때 남자들은 공돌이라 부르고 여자들은 공순이라 불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비하하는 발언이죠. 외국인들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한테도 그랬는데 외국 노동자들은 뭐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돌이와 공순이라는 비하성 발언도 그렇고 화이트 칼라가 아닌 블루 칼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별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이런 게 더욱더 사회 주변부로 이 사람들을 이제 내몰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단지 유색 외국인이자 노동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차별 속에 배척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 통합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텍스트에서 그 39쪽 214쪽에 보세요. 자, 다중차별 속의 이주노동자라는 부분 있죠. 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참조하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읽어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권이 세계인권선에서 이제 나왔던 인간 기본권을 보면 이주와 거주의 자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이렇게 편을 가르는 우리에게 던지는 비수 같은 말이 이제 이 박범신 작품 속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259쪽에 나오는데, 니네들과 우리 사이엔 건널 수 없는 피부색의 강, 민족의 강, 그리고 우열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소논문 앞부분에도 작은 그 부제목 밑에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순수 혈통에 우리가 참 집착해서 열등하다고 믿는 다른 인종, 다른 국적의 사람들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현주소가 이 표현 속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편견과 차별을 다반사하는 우리에게 나마스테라는 이 작품은 어떻게 보이는지 이 책의 제목부터 우선 보면은, 나마스테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해지세요, 다시 만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광범위한 뜻을 가진 어느 나라 말인 줄 아십니까? 네팔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박범신이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나마스테라는 표현이 네팔이라는 사실도 네팔인과 대화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또 만남의 의미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다리를 놓는 소통의 시작, 뭐 이런 의미가 이 나마스테에 담겨 있답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에 따라서 4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단속을 받습니다. 대대적으로 2003년도에 보면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당시에 자살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한겨레 신문에도 연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작품에서 연재된 이 작품에서 보면은 이 박범신 작가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었던 우리 재미 동포의 모습하고 이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을 좀 중첩시키면서 오버랩시키면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냉혹한 시선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어떤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공지영 소설 속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제독교포, 그 다음에 파독 그 광부 간호사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그 당시 독일로 가는 것은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또 중동, 그 뜨거운 중동으로 떠난 건설 근로자에게도 중동이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여기지고 그랬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이 소설 속에 주인공 신우의 가족도, 공지영 소설 속에 신우의 가족도 역시 보다 잘 살아보겠다고 자유와 민주의 나라 미국에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꿈이 아메리칸 드림으로 믿었던 건데, 분명 기회의 나라로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산 만큼 보상받는 나라다. 자유와 평등의 국가니까. 이런 환상 속에 미국에 갔는데, 지금도 물론 아메리칸 드림 꿈꾸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결국에는 오만하고 냉혹한 미국 사회에서 이런 아메리칸 드림은 깡그리 무너집니다. 또 주류사회의 진입 장벽 때문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그 LA 한인타운에서 일어났던 그 LA 폭동 사건 아시죠? 그때 얼마나 많은 한인들 가게가 흑인들한테 침범당하고 약탈당하고, 그죠? 그런 때 많이 이제 절망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럼 외국인의 환상 속에 그려진 코리안 드림은 또 어떻겠습니까? 한국은 자본주의 경쟁 논리에 의해 이렇게 사람들이 단단한 카르텔, 집단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화된 세계인데, 그렇지만 수많은 국제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은혜로운 나라,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한국, 이렇게 비춰진 겁니다. 우리가 먼 살 때 외국에 갔을 때 그런 생각을 갖고 갔듯이 이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런 생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 단위를 생각할 때도 우리의 낮은 그 급료를 받는 사람들도 자기 나라에 가면은 또 굉장히 우리의 화폐가 가치를 인정받듯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꿈을 이루기에는 거리가 먼 나라였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초창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주 노동자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문제시한 작가가 이제 박범신이었는데, 이러한 글을 쓰게 된 동기를 책에 보면은 나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2003년 11월 11일 일이에요. 날짜는 물론 그 생생한 현장 장면까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때 한 청년이 전철을 향해 뛰어드는 장면이 9시 뉴스를 통해 방영됐습니다. 생생하게. 나이 31살이고 스리랑카의 크리켓 선수였던 다르카였죠. 그 찰나의 장면이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영안실로까지 발걸음을 옮기게 했어요. 그 처절한 모습을 보고 돌아온 후 도저히 펜을 들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더군요. 이게 이제 집필 동기에 나온 부분입니다. 박범신의. 그래서 이런 반인권적인 강제 귀환 조치 때문에 무방비 상태였던 외국인의 자살 장면을 이렇게 방영을 통해서 보게 되어서 이 작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게 된 겁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 간간히 보도되긴 했지만 실제 이 사람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는 이 작품을 위해서 정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어울리며 대화를 나누고 또 동고동락도 하고 박범신 작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명동성당에서 그 농성할 때도 따라다니기도 했답니다. 네팔 친구와 함께 술도 한잔씩 하면서 인간 대 인간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주인공을 쫓아 네팔에도 몇 번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나마스테의 주인공의 이름이 카밀인데, 이 카밀의 고향에 들른 작가가 작가로서 이 카밀을 서울로 데려와서 마침내 죽게 만든 그런 죄업을 가슴 저리게 생각하면서 정말 독한 술을 카밀을 혼백처럼 생각하고 마셨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작품을 쓰게 됐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맞는 화면은 이거겠죠. 그래서 강제 추방을 저지하고 이주 노동자를 전면 합법화를 내세웠던 2003년도 명동성당에서의 이런 농성을 담아낸 We Love Korea라는 그 방영 내용에 보면은 2003년에 법무부나 경찰 등의 합동 단속반에 의해 대대적인 체포작전을 앞두고 벌어진 외국인 이주사의 아픔이 녹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외국 인력 제도가 시행되고 불법 체류가 이제 단속을 받으니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기에는 빚이 너무 많다. 그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도 힘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 노동자가 합법화된 이후에도 오히려 미등록 장기 체류자들은 죽든지 찌나든지 혹은 숨든지 농성하든지 이 둘 중에 선택해야 된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보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열악한 그 환경에서 노말 핵산 중독 사건도 있었고, 또 프레스 기계 손의 절단돼서도 치료도 못 받고 쫓겨난다든지, 임금 체불은 뭐 당연하고, 욕설과 구타, 재임금 장시간 노동, 이렇게 그 당시에 다반사였습니다. 아직도 이런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97년에는 IMF, 우리나라가 IMF라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됐는데, 이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IMF를 겪을 때 우리나라 사람도 먹기 힘든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뭐 신경 썼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지금 뭐 군복이 포도청인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91년에 산업기술연수생들이 이제 유입되고 했지만 단기적인 거고 완전히 정착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단기적인 제도는 외국인의 단속이나 이런 것밖에 이제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텍스트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자살 장면을 보면서 이제 이 박구민 시인이가 이제 글을 쓰게 됐죠. 글을 쓰게 되고 실제로 네팔에도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그 자살한 그 외국인 때문에 이제 글을 쓰게 됐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나라의 IMF 상황이 도래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임금도 완전히 체불받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였습니다. 자, 제가 그 책 페이지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217쪽입니다. 217쪽. 지금 이제 제가 이 화면에 띄우는 이유는 출력한 걸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 화면을 띄웁니다. 만약에 출력을 했으면은 여러분 출력물을 참고하면서 자, 여기에 나오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월급도 다들 석 달 이상 못 받았고 강제 적립금도 알고 보니 적립한 돈 한 푼도 없더래요. 라면도 못 먹고 며칠을 굶다가 할 수 없이 잠긴 기숙사 문 부수고 들어가 자고 있었는데 경찰이 와서 다 붙잡아 갔던가 봐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이 당시에 초창기 때 이제 굉장히 열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열린 민주사회라는 우리가 기치를 내걸었고, 그래서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에서 깨닫게 된 거죠. 차별과 편견의 거미줄에 갇힌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대화가 이 작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56쪽에 나옵니다. 그래요. 네팔 못 살고 가난해요. 그렇다고 우리 여기서 공짜로 사나요? 일하고 월급 받아요. 월세도 내잖아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아무리 우리도 같은 사람이라고 목 놓아 외쳐보았자 가진 자의 메아리는 얀마 네팔놈 새끼야 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좀 뜨끔하죠. 사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또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동등한 국민사회에서 일어나는 자유로운 인구 이동이 이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이제 그 당시에 해당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이 책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한국에는 법 없어요. 한국 사람 지켜주는 법만 있어요.
미국 사람, 불란서 사람, 영국 사람 지켜주는 법 있어요. 그러나 네팔 사람, 스리랑카 사람, 필리핀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지켜주는 법 없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말로 이 사람들이 무수한 사연, 돈 때문에 가난해서 무수한 사연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돈은 또다시 이 사람들의 신분과 계급을 차별하는 그런 잣대가 됩니다. 우리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도 있지만 천박한 이런 자본주의의 속성이 이 이방인들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성장 위주의 압축적인 경제사가 어느덧 우리 내리에도 그렇게 배금주의 정서가 단단히 이제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은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된답니다. 부자 아니면 가난뱅이. 네팔은 가난한 거지의 나라니까 거지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휴머니즘으로 사실 포장 안 하더라도 우리가 삶의 주체적 선택이 아닌 그런, 자기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려고 태어난 건 아니겠죠. 선택한 건 아닙니다. 빈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거의 반강제적인 조건 아래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인간 존엄성마저 이렇게 헐값에 내던져진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구나 생산 직종의 경제 의존도 50%에 이르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3D 업종이라든지 우리가 안 하는 업종 이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차별해서는 사실은 안 되죠. 물론 최근에는 우리나라 사람도 인력시장에서 속된 말로 노가다라든지 이런 육체 노동에서 외국인들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항의나 이런 내용도 사실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고려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이 안 하는 일을 이제 3D 업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인간 이하로 대접하는 것은 지금 많이 개선이 돼야 되죠.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그래서 초창기에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내용은 초창기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참한 상황이니까 그런 점을 조금 더 참조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 현장의 역군으로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인력난, 중소업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고, 차별과 편견, 냉대와 질시 이런 어떤 시각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꿋꿋이 견디고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럼 작품 속에서 나오는 표현을 또 한번 봅시다. 이 작품 100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 텍스트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요 책에, 자, 여기 나오죠? 자, 제가 가까이 보여주겠습니다. 어이, 촌놈 하고 그는 나를 불렀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배운 첫 번째 말이 촌놈이 됐습니다. 나는 네팔 사람이란 뜻의 한국말이 촌놈인 줄 알았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팔의 포카라에서 살았다는 이 덴징입니다. 30살로 카밀보다 2년 먼저 한국에 왔는데 처음 배운 한국말이 얀마였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누구든지 자신을 얀마라고 부르기 때문에 얀마가 영어로 헬로우라는 그런 뜻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참 무의식 중에 이렇게 굉장히 표현해서 벌써 이렇게 차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너무 칙칙해서 조금 더 밝은 아까 그 어린이들 화면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 카밀이 세계 최애 빈국 네팔에서 온 사람인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돈을 벌고자 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공지영의 소설 속에 우리 광부나 간호사가 1960년대에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 87불도 안 되는 나라였답니다. 지금은 만불 시대인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 파독된 운명, 이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파독 광부나 간호사는 교육의 기회나 사회계층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보면 자기 모순을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이중잣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국제결혼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유색인종으로 주류 사회에 편입 못하고 주변 부만을 맴돌았던 주인공의 오빠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신우입니다. 신우에게 새로운 사랑이 나타났을 때 세상에 남자가 없어서 하필 네팔 놈이야 이런 말로 민족주의적 시각을 보여줍니다. 결국 공정의 소설에서도 보면 민족이란 이데올로기가 사랑을 짓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사랑보다는 민족이 더 강한 개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현실의 벽이 민족이라는 현실의 벽이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도 잃고 희망도 잃고 사랑도 잃어버린 이 카밀 그 다음에 또 신우 이 두 주인공 사이는 너무나 완고한 민족주의, 인종 이데올로기 이런 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정의 소설의 탈이데올로기는 이 박범진 소설에서의 탈인종론적 내용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종차별에 의한 어떤 상처, 트라우마는 결국 외국인 노동자나 그 당시 파독 간호사 아니면 파독 간호사보다는 이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꾼 주인공이죠. 이런 사람들한테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51분이네요. 조금 쉬었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일단 이 정도 끊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그 텍스트에서 219쪽 있죠? 219쪽 코리안 드림의 속내와 현실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좀 쉬시고 사실 오프라인에서 제가 큰 아무런 어색함 없이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공지로 동영상을 준비해서 해라고 하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찍는 동영상에 비해서 제가 사실은 자연스럽게 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또 오프라인 때 만나서 여러분 질문도 받고 또 그때는 조금 더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